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몇 년 전 취업 포털 사이트 땡코리아에서 남녀 직장인 1,709명을 대상으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직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직업군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직업으로 짐작이 되시나요? 1위에 오른 직업은 바로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직업은 국회의원,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예인, 요리사, 그리고 변호사, 의사 등등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술가가 행복한 직업 1위에 오른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 같아서 라는 이유가 64.4%의 지지율로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보통 금전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미래성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예술가라는 직업이 1위를 했다는 건 물론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 한켠에서는 현실적인 조건과는 별개로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수원 FM 96.3 시네마 동화극장, 저는 최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직업 이야기로 극장문을 열어보았는데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일본인 작가 야기 진페이는 그가 쓴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하고 싶은 일 찾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의 조건을 3가지로 말했는데요. 첫 번째, 나에게 소중한 것이어야 한다. 이건 나만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잘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의 재능인데요. 그럼 또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남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스스로가 찾아내는 게 선행이 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건 나의 열정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소중한 거, 잘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거, 이렇게 3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고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일단은 내 자신을 면밀히 탐색을 해보고 이 3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서일까요? 오늘 시네마 동화극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을 오늘의 책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시네마 동화극장이고요. 바로 오늘의 책 만나보도록 할게요. 독일의 작가 모니카 페트의 행복한 청소부라는 책입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하고 행복은 또는 행복한 일이라는 건 내 신념이 결정하는 거구나 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제 마음속 리스트 중에 한 권입니다. 주인공 아저씨는 뭔가 구도자적인 삶을 산다고 해야 할까요? 가진 것에 또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해 합니다. 먼저 표지를 보면 제목답게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온화하고 후덕하게 미소를 띠고 있는 아저씨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맑고 순수한 커다란 눈망울, 크고 둥근 코, 그리고 부드럽게 웃는 반달립을 가진 아저씨는 직업에 맞게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또 파란색 사다리를 목에 끼워 한쪽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도 역시 청소할 때 필요한 도구인가 봐요. 파란색 소를 들고 있습니다. 일터로 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청소라는 게 하나하나 몸을 움직여서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표정이 딱히 좋을 리도 없을 텐데요. 아저씨는 일을 하러 간다기보다는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직전에 그런 표정 있잖아요.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자, 그럼 힘든 청소 일을 하면서도 아저씨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행복한 청소부. 모니카 페트 글, 안토니 보라틴스키 그림,
김경연 옮김. 독일의 거리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단다. 아저씨는 아침 7시면 일을 하러 집을 나섰지. 한 30분 후면 표지판 청소국에 도착한단다. 아저씨는 유리창 너머 수희 아저씨에게 인사하고 탈의실로 들어갔어. 탈의실에서 파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파란색 고무장화를 신고 비품실로 건너가 파란색 사다리와 파란색 물통과 파란색 솔과 파란색 가죽천을 받았어. 아저씨가 이 청소 도구들을 한데 꾸릴 때 다른 청소부 아저씨들도 자기 도구를 챙겼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야. 그런 다음 다들 자전거 보관실에서 파란색 자전거를 꺼내 타고 청소국 문을 나섰단다. 표지판 청소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은 정말 볼만했단다. 마치 커다란 파란 새들이 떼지어 둥지를 떠나는 것 같았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청소부 아저씨는 몇 년 전부터 똑같은 거리에 표지판을 닫고 있었어. 바로 작가와 음악가들의 거리야. 바흐 거리, 베토벤 거리, 하이든 거리, 모차르트 거리, 바그너 거리, 핸델 거리, 쇼팽 광장, 괴테 거리, 실러 거리, 그리고 슈토름 거리, 토마스만 광장, 또 그릴파르처 거리, 브레이트 거리, 캐스트너 거리, 잉게보르크 바흐만 거리, 마지막으로 또 비렐름 부슈 광장. 거기까지가 아저씨가 맡은 곳이야. 표지판은 말야 닦아놓았다 싶으면 금방 다시 더러워져. 그러나 훌륭한 표지판 청소부는 그런 일에 기죽지 않아. 더러움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는 정말 훌륭했어. 아저씨가 맡은 거리의 표지판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새 것처럼 보였어. 다른 청소부들도 진심으로 아저씨가 최고라는 걸 인정했단다. 표지판 청소부 반장과 청소국 국장도 이따금 아저씨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정말 잘하십니다 라고 칭찬했어. 아저씨는 행복했어.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자기가 맡은 거리와 표지판들을 정말 사랑했거든. 만약 어떤 사람이 아저씨에게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면 아마 없다라고 대답했을 거야. 어느 날 한 엄마와 아이가 파란색 사다리 옆에 멈추어 서지 않았더라면 아마 계속 그랬을 거야. 엄마, 저것 좀 보세요. 글루크 거리래요. 아저씨가 막 닦아놓은 거리 표지판을 가리키며 아이가 외쳤어. 그런데 저 아저씨가 글자의 선을 지워버렸어요. 어디 말이니? 엄마가 깜짝 놀라 위를 쳐다보며 물었어. 저기요. 글루크 거리라고 해야 하잖아요. 독일어로 글루크는 아무 뜻이 없지만 글리크는 행복이란 뜻이 있거든. 엄마가 말했어. 그렇지 않아. 글루크가 맞단다. 글루크는 작곡가 이름이야. 그 이름을 따서 이 거리에 이름을 붙인 거란다. 버스 한 대와 트럭 두 대가 덜커럭거리며 지나갔어. 그 바람에 엄마의 목소리가 묻혀버렸어. 다시 조용해졌을 땐 엄마와 아이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없었어. 아저씨는 당황해서 다시 한번 표지판을 쳐다보았어. 문득 글루크라는 사람에 대해 그 아이만큼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늘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 뭐야. 그건 안 되지. 이대로는 안 돼. 아저씨는 생각했어. 아저씨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바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들고 공중에다 던졌어. 그림이 나오면 음악가부터 시작하고 숫자가 나오면
작가부터 시작할 생각이었어. 동전이 바닥으로 쨍그랑 떨어지며 반짝반짝 춤을 추며 돌다가 핑그르르 멈추었어. 그림이 나왔어. 아저씨는 몸을 굽혀 동전을 주워들었어.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손으로 동전을 돌리며 곰곰이 생각했어.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어. 아저씨는 일을 마치는 5시가 되자 재빨리 자전거에 올랐지. 머리를 휘날리며 표지판 청소국으로 달려가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갔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저씨는 종이와 연필을 찾아 이름을 쭉 썼어. 글루크, 모차르트, 바그너, 바흐, 베토벤, 쇼팽, 하이든, 핸델. 아저씨는 이름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앞정으로 벽에 붙여놓았어. 다음에는 신문을 꼼꼼히 보며 음악회와 오페라 공연에 관한 정보를 모았어. 어떤 것들은 공연 날짜를 수첩에 적어놓기도 했지. 그날이 오면 입장권을 사고 옷장에서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음악회장이나 오페라 극장으로 갔단다. 이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주위가 긴장될 정도로 고요해지면 종종 아저씨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어. 음악 소리가 솟아오르기도 했지. 조심조심 커지다가 둥글둥글 맞물리다 산산이 흩어지고 다시 만나 서로 녹아들고 바르르 떨며 움츠려들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우뚝 솟아오르고는 스르르 잦아들었어. 아저씨는 오싹 몸을 떨며 멍한 상태에서 깨어났어.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우르르 걸어가는 발소리,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왁자지껄하며 밖으로 나갔어. 아저씨는 주위를 돌며 미소를 지었지. 크리스마스가 되자 아저씨는 레코드 플레이어를 샀어. 이를테면 자기 자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 거야. 포장을 풀어 플레이어를 꺼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갖다 놓고 엄숙하게 첫 번째 레코드판을 올려놓았어. 아저씨는 밤새 거실에 누워 음악을 들었어. 그러자 차츰차츰 오래전에 죽은 음악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속으로 묻고 대답하고 마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 아저씨는 일을 하면서 머릿속에 간직한 가락을 나지막히 휘바람으로 불었어. 모차르트의 소야곡, 베토벤의 달빛 소나타, 심지어는 오페라곡까지 외워서 불었단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 휘바람으로 낼 수 있는 건 언제나 한 가지 소리밖에 없고 다른 소리들은 상상을 해야 했으니까. 음악가들에게 자신이 생기자 아저씨는 벽에서 명단을 떼어냈어. 그리고 종이를 뒤집어 뒷면에다 새로운 이름들을 썼어. 이번에는 작가들 이름이었어. 괴테, 그릴파르처, 만, 바흐만, 부슈 브레이트, 실러 슈토름, 캐스트너까지. 그리고는 종이를 원래 자리에 도로 붙여놓고 시립 도서관에 가서 이 작가들이 쓴 책을 빌렸어. 몇 주가 지나자 도서관 직원이 아저씨를 알아보고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어. 아저씨는 도서관 최고의 단골 손님이 되었거든. 아저씨는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자꾸만 만나게 되었어. 어떤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지만 또 어떤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게 될 때까지 되풀이해서 읽었지. 저녁이면 저녁마다 아저씨는 책 속의 이야기들에 잠겨 있었어. 아저씨가 거기서 발견한 비밀들은 음악에서 발견했던 비밀들과 무척이나 비슷했어. 아, 말은 글로 쓰인 음악이구나. 아니면
음악이 그냥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소리의 울림이거나. 아저씨는 생각했어. 참 안타까운 일이야. 내가 좀 더 일찍 책을 읽을 걸 그랬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놓친 것은 아니니까. 글은 아저씨의 마음을 차분하게도 했고 들뜨게도 했어. 또 아저씨를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도 했고 우쭐한 기분이 들게도 했어. 그리고 기쁘게도 했고 슬프게도 했지. 음악가들이 음을 대하듯 고개사가 공과 고리를, 마술사가 수건과 카드를 대하듯 작가들은 글을 그렇게 대했던 거야. 아저씨는 작가들과도 음악가들과 같이 친구 사이가 되었어. 작가들의 모든 작품을 알게 되었을 때 아저씨는 일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든 구절들은 혼자 읊조려 보기도 했지. 이렇게 아저씨는 멜로디를 휘바람으로 불며 시를 읊조리고 가곡을 부르고 또 읽은 소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표지판을 닦았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는 걸음을 멈추었지. 파란색 사다리를 올려다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 표지판 청소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 대부분의 어른들은 표지판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시와 음악을 아는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니. 청소부가 시와 음악을 알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저씨를 보자 그들의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진 거야. 그들의 고정관념은 수채통으로 들어가 타버린 종이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어. 사다리 위의 아저씨는 자신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 표지판을 박박 문질러 닫고 호호 불어 윤을 냈지. 표지판이 반짝반짝 빛나면 비로소 일을 멈추고 쉬었어. 이제 아저씨는 시립 도서관에서 음악가와 작가들에 대해 학자들이 쓴 책을 빌리기 시작했어. 그 책들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때로는 결코 끝까지 읽어내지 못하리라 생각이 들었지. 시간이 흘러 아저씨는 꽤 나이를 먹었어. 아저씨는 예나 지금이나 표지판을 돌보고 보살폈어. 이따금 손가락 끝으로 이제는 너무도 소중해진 이름들을 어루만지며 일하는 동안 자기 자신에게 음악과 문학에 대해 강연을 했지.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족이 파란색 사다리 옆에 서서 열심히 아저씨 이야기를 들었어. 어떤 두 여자아이들은 제잘되던 이야기를 멈추고 아저씨를 올려다보았어. 한 젊은이는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어. 거기에 어떤 선생님과 반 학생들도 함께 와서 듣는 거야.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자 다른 사람들이 그 뒤에 가서 섰어. 아저씨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어. 일을 끝내고 여전히 중얼거리며 파란색 사다리를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아저씨는 얼굴이 빨개졌어. 얼른 물건들을 챙겨 다음 표지판을 향해 파란색 자전거를 밀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아저씨를 따라왔어. 아저씨는 부담스러웠지만 어떻게 하겠어. 따라오지 말라고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 일을 계속하며 강연을 하는 수밖에. 그러면서 밑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 시간이 거북이처럼 기어갔어. 비렐름 부슈 광장의 교회 시계가 마침내 5시를 가리키자 아저씨는 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아저씨는 몸을 날리듯 자전거에 올라타고 그곳을 떠났어.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벌써 바흐거리에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저씨는 너무 놀라 딸꾹질이 나왔어. 아저씨는 숨을 멈추고 천천히 10까지 센 다음 파란색 사다리로 올라가 첫 번째 표지판을 닦으며 새 강연을 시작했지. 사람들은 아저씨 발꿈치에 바싹 붙어 있었어. 아저씨가 마지막 표지판을 청소하고 마지막 말을 끝내자
사람들은 웅성웅성 칭찬의 말을 주고받았어. 아저씨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어. 이제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더욱 열심히 준비를 했지. 웃음거리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들으러 왔고 점점 더 빽빽하게 파란색 사다리를 에워쌌어. 아저씨는 표지판에서 표지판으로 옮겨가며 사다리를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 어느 날 텔레비전 방송 오늘의 인물의 카메라맨과 기자가 찾아왔어. 그들은 일하는 아저씨를 찍고 이것저것 질문을 했지. 아저씨는 밤새 유명해졌어. 이제 모든 것이 온통 뒤죽박죽 되었어. 가는 곳마다 아저씨의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진을 쳤어. 편지들이 커다란 자루에 가득 찰 만큼 집으로 날아오기도 했어. 표지판 청소부 반장과 표지판 청소국 국장은 아저씨에게 칭찬을 늘어놓으며 꽃다발을 건네주었어. 아저씨 때문에 표지판 청소국의 위신이 높아졌거든. 네 군데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이 왔어. 그렇게 하면 아저씨는 훨씬 유명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저씨는 거절하기로 결심하고 답장을 썼어. 나는 하루 종일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입니다. 강연을 하는 건 오로지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랍니다. 나는 교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아저씨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표지판 청소부로 계속 머물렀단다. 오늘 시네마 동화극장에서는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느 때처럼 글루크 거리에 표지판을 닦던 아저씨. 어느 날 우연히 한 아이와 엄마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당황하게 되죠. 오랫동안 해왔던 자신의 사랑하는 직업인 표지판 닦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며 그저 성실하게 매일매일 거리의 표지판들을 닦으면서도 정작 그 표지판에 쓰여진 거리의 이름이 음악가들과 작가들의 이름이었다는 걸 몰랐고 자신이 그 조그만 아이만큼이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적잖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저씨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면서 당장 그날부터 음악가와 작가들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고 때때로 자신의 옷장에서 가장 멋진 양복을 꺼내 입고 음악회와 오페라 극장도 가게 됩니다. 점점 음악에 대해서 심취하고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게 된 아저씨는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알게 되고 차츰차츰 채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크리스마스에는 자기 자신에게 레코드 플레이어를 선물하고 정성스레 꾸민 트리 및 거실 바닥에 두 손 깍지를 베개 삼아 누운 채로 두 눈을 감고 드디어 첫 번째 레코드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밤새 음악을 들으며 오래전 죽은 음악가들과 기쁘게 조우하게 됩니다. 저는 비록 혼자였지만 이 아저씨의 누워있는 이 모습이 너무 충만하고 행복하게 보여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 앞에서는 누구나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표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늦었을 수는 있지만 아저씨는 누가 시켜서가 아닌 진심으로 스스로가 원해서 저녁마다 책 속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모든 작품과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아저씨는 원래의 본업이었던 표지판 청소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 또한 아저씨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매일 표지판을 닦으면서 멜로디를 부르고 시나 소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청중이 되어 청소부 아저씨의 강연을 듣는 날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저씨에게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오죠. 하지만 아저씨는 내 행복을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교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라면 냅다 허락을 했을 것 같은데요. 왜 아저씨는 거절을 했을까요? 물론 아저씨는 대학 강단에서의 교수의 삶도 주목을 받으며 잘 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저씨는 오랫동안 해온 표지판 청소 일을 하면서도 이미 스스로가 보람과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터였고 또 음악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과 몰입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행복감은 욕심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진정한 행복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들 말을 하죠. 저도 어릴 때는 이 말의 뜻을 잘 몰랐는데요.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너무 욕심 갖지 않고 지금 현재 딱 내 눈앞에 있는 만큼으로도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전 이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를 통해서 이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도 저도 아저씨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과 이 몰입의 과정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내 소중한 행복감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네마 동화극장 오늘의 책에서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를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현실에서 실제 청소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작가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는 책에서 남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2019년에 발간된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책의 저자 김예지 작가의 본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김가지라는 귀여운 필명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작가는 미대를 나왔지만 1년 정도 다니던 직장 생활을 그만둔 상태였고 또 별다른 경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충분한 나이였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꿈만 쫓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당시 작가의 어머니께서 먼저 청소 일을 이미 하고 계셨었다고 하는데요. 걱정을 하고 있던 딸에게 어머니께서 같이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먼저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작가는 어머니의 제안을 수락하고 청소 일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작가의 말에 따르면 청소일이라는 게 몸이 건강하고 성실하기만 하다면 당시 수입은 나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작가 나이 27살에 처음으로 청소일을 어머니와 함께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로 상가나 빌라, 공장 같은 곳에 청소를 하면서 월, 수, 금은 새벽부터 청소일을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마음껏 그렸다고 합니다. 성실함 하나로 청소일을 했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만족스럽게 스스로 벌었기 때문에 작가 스스로는 이 일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도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시간과 또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주는 버팀목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타인의 시선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젊은 여성이라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건물을 청소하는 작가를 보고 대학은 나왔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지. 또는 결혼해서 안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편견들이 많아서 당시 힘들고 속상했었다고 합니다. 작가의 정신적, 경제적 부분을 책임져주는 이 소중한 청소일을 사랑했었고, 또 덕분에 그림 그리는 일도 병행할 수 있었고, 또 조직에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에 작가의 성향에도 잘 맞아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주변의 시선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작가도 사람인지라 스스로도 그림 그리는 내가 진짜 자아이고 청소일은 아니야 라고 본인을 하대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청소하고 있는 나 자신 덕분에 작가라는 자아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확인하고 스스로의 모습에 더 당당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김가지 작가의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이 책은 카툰 에세이 책인데요. 쉽게 말하면 만화책이죠. 책의 주인공은 본인인 작가의 캐릭터고요. 본인이 청소일을 하면서 겪었던 순간순간들의 상황들이 작가의 캐릭터 표정으로 재밌고 솔직하게 또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선물로 받았었는데요. 만화 형식의 에세이다 보니까 저도 술술 하루 만에 금세 읽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일을 할 때에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편견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게 생각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작가가 경험한 것처럼 가끔 선을 마구마구 넘으시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더러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작가는 책에서 보면 그런 시선과 편견들을 이겼다라기보다는 견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판단에 믿음을 가지고 견뎠다고 하는데요. 남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당당하게 하고 사세요 라고 작가는 당차게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나 요소에서 일하시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감사한 생각이 새삼스럽게 많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시네마 동화극장에서 선택한 책 행복한 청소부와 방금 소개해드렸던 김가지 작가의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다양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아직도 편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타인의 삶에도 편견을 갖지 않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서로 바라봐주면 참 좋겠습니다.